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되게 이제 눈에 익을 겁니다. S가 올라가면 US, 내려가면 DS, 그다음에 C가 올라가면 CU, 내려가면 CD가 되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연립방 정식이에요. 근데 이 연립방 정식이 우리가 봤던 식이잖아요. 여기 델타, 그다음에 US, 그다음에 이쪽에는 CU, CD. 그래서 결국은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플리케이션 하는 이 식을 풀고 나면 우리가 델타와 B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말이 뭐냐면 with delta and B chosen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델타와 B를 정하면 we call this the hedging portfolio. 이런 애를 가지고 hedging portfolio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콜옵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나 주식하고 채권을 이러한 개수만큼 가지고 있는 거나 결국은 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고는 이 C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얘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델타 곱하기 S 더하기 1 곱하기 B하고 같아야 되는데 각각 델타와 B를 넣고 식을 정리하면 그게 2번 식과 같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 분수 부분을 P, 이쪽 분수 부분을 1-P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을 다음과 같은 3번 식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스텝 바이노미얼 옵션 프라이싱 모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So this formula has a number of notable features. The first, the probability Q does not appear in the formula. 그래서 우리가 Q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subject probability.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probability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Q라고 불렀는데 그 Q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Q가 식에 나타나지 않아요. 얘는 뭘 의미하냐면은 this means surprisingly that even if different investors have different subjective probabilities of an upward or downward movement in the stock, they could still agree on the relationship of C to S, U, D, and R.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확률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어차피 식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인베스터들이 콜옵션의 가격은 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he value of the call 옵션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does not depend on investors' attitudes towards risk. 인베스터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포뮬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했던 유일한 옵션은 the only assumption we made about an individual's behavior was that he prefers more wealth to less wealth and therefore has an incentive to take advantage of profitable riskless arbitrage opportunities. We could obtain the same formula whether investors are risk averse or risk preferring.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도출하는데 사용했던 유일한 가정은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적은 것보다 좋다. 그래서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특히나 위험이 없이 돈 벌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무조건 가져갈 거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면 그 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그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사람이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리스크 프레퍼링 하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리스클리스 아비트라지가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다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저기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난 평균보다 작게 생각할래.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 프레퍼링한 사람은 그 평균보다 걔를 더 높게 평가할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finally observe that P 이렇게 정의한 P가 is always greater than 0 and less than 1 so it has the properties of a probability. So in fact 그래서 이 문장이 난 되게 마음에 드는 문장인데 in fact부터 시작하는 이 딱 한 문장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문장을 읽어보고 이게 그거잖아요. 뭐 가정법 과거 완료든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을 가정했을 때 뭐 이런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P라고 하는 애를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P를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애를 P라고 부르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P가 나는 이 P를 뭐라고 불렀냐면 no arbitrary probability라고 불렀는데 하필 다른 관점에서 봤더니 이 P가 누구의 P냐 하면은 만약에 이 세상에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의 Q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나의 Q는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 요 P의 모양을 그러니까 P의 모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부르고 싶을 때는 no arbitrary probability라고 부르고 싶은 이 probability를 하필이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하고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Q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리스크 뉴트럴 probability라고 불러주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은 이 옵션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은 바로 그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리티의 익스펙테이션을 디스카운트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해석일 뿐이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그 리플리케이션하는 식을 잘 다시 정리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누구냐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E를 투자하면 R을 얻을 수 있고 S를 투자하면 얼마를 얻나? U 곱하기 S 그 다음에 D 곱하기 S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Q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Q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Q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둘 다 1 플러스 2자리를 주니까. 근데 여기는 아마 뭐 상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Q, 1-Q. 근데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expected value가 같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expected value가 같으면 베리언스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그 두 개가 똑같아. 난 그 두 개에 대해서 무차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표시해보면 우리가 이 Q나 1-Q를 통해서 얘의 expected value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의 expected value를 구해보면 뭐 좀 바보 같은 일이긴 하지만 자 R 곱하기 Q 더하기 R 곱하기 1-Q 그러면 여기 RQ 지워지니까 그냥 R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expected value가 얘는 R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을 투자하면 반드시 이만큼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1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S만큼을 투자했다. 그러면 반드시 S 곱하기 R
S 곱하기 R만큼을 줘요. 이 첫 번째 상품. 그죠? S가 만약에 100이었다 하면은 100 곱하기 이자율. 그러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100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주는 게 이 첫 번째 상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상품은 얘와 얘를 가지고 expected value를 구해보면 U 곱하기 S 곱하기 Q 더하기 D 곱하기 S 곱하기 1 마이너스 Q.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S의 Q 더하기 DS 그 다음에 마이너스 DS 곱하기 Q.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expected value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지금 S만큼의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S-Q만큼이 나온다. 이게 expected value다. 오케이. 근데 이쪽에다가 이게 S-Q가 아니라 S-R만큼 나온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이쪽에다 투자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해서 나온 결과가 그게 이제 이건데 얘가 누구하고 같으면 되냐면은 얘하고 같으면 이 두 개를 서로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U 곱하기 S에다가 곱하기 Q 더하기 DS 1 마이너스 Q가 R 곱하기 S와 같으면. 그러니까 이 왼쪽은 지금 어디다 투자를 했을 때 받는 돈이냐면은 S가 US DS 일 때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expected value. 그 사람 관점에서의.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누구냐면은 1R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다가 S를 투자하면 RS만큼 벌 수 있겠죠. 근데 이쪽에서의 기대값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기대값은 당연히 그냥 얘고. 근데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은 항상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고 여기는 사실은 다른 금액을 주는데 여기에 expected value가 같으면 그러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Q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길래 과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여기 S 지우고 여기 S 지우고 여기 S 곱하기입니다. S 지우고 나면 이 사람의 Q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U, Q 더하기 D 마이너스 D, Q는 R 이어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Q를 가지고 있길래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평가하나. Q로 묶어보면 Q에 U 마이너스 D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여기는 R 마이너스 D. 그래서 Q가 하필 이렇게 생긴 사람이면 Q가 이렇게 생긴 사람은 Q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요 Q가 우리가 봤던 요 P하고 같은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얘를 가지고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Q이니까 얘를 그냥 그 사람을 좀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르자. 왜냐면 그게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바라보는 Q이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단지 우리가 썼던 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얘는 결국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얘는 결국은 리플리케이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식을 좀 그럴듯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바라보는 익스펙티드 밸류를 디스카운트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가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죠. 사람들이 리스크 뉴트럴하지 않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꼭 리스크 뉴트럴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Q가 그런 모습일 거고 우리가 도출해낸 그리고는 그걸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은 그 식을 그냥 그 사람의 expected value를 디스카운트한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식을 그냥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라고 불러주자.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리스크 뉴트럴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프레퍼런스라든지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 얘는 그냥 아비트러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 식인데 그 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불러줘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리스크 어벌스한 사람도 있고 리스크 프레퍼링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평균을 내면 그러면 리스크 뉴트럴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 세상에 맞는 가격이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럼 그런 가격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리스크 뉴트럴 해야만 그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느님이 계셨고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태초에 이 자율과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형성될 텐데 동의합니다. 이 가격과 컨시스턴트하게 정해진 옵션의 가격은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리스크 깊이도를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격들과 컨시스턴트하게 정해진 옵션의 가격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 세상에 기존에 있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애여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애예요, 그냥. 그래서 얘의 가격은 기존에 있는 애들로부터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얘네가 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그래서 옵션만 생각하면 거기서도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있겠죠. 그 옵션만 놓고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시어리를 알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실 옵션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애는 그러니까 얘 이름이 디리버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디펜드 한다라고 뭐에. 그래서 지금 이 학생님은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리스크 깊이도를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리스크 깊이도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리스크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거래라고 하는 건 일어나질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특히나 이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게 뭐 음식이라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쪽 돈은 이렇게 서로 건네주고 받는 어떤 매개체 같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 주식을 파는 사람은 그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이 금융시장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관점에서 물론 이제 주식을 사는 이유는 사실은 꼭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난 그 회사를 소유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관점도 있지만 우리처럼 금융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시장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생각하면은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쓴 표현은 예, 좋습니다.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을 상정하고 프로바빌리티가 결과를 보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들의 프로바빌리티가 같게 나온 이유가 리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지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을 사실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포트폴리오에는 사실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여기에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텐데 어쩌면은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 물론 이제 리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상품도 있는데 어 일단 이 질문을 내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단 우리는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을 상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한 이 식은 어찌어찌해서 구했는데 얘는 우리가 어떤 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가격은 그렇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결정된 가격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고 봤더니 하필이면 그 가격식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어떤 식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리스크 어버스 디그리 오브 3라고 하는 어 리스크 어버스 펑션이 있어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의 만약에 프로버빌리티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식을 가지고 리스크 어버스 디그리 오브 3 probability, risk averse degree 3 valuation technique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걔는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온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리스크 뉴트럴이라고 한 말을 붙여준 이유는 그냥 그 프로바빌리티가 비록 리스크 어버스 오브 디그리 3의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그냥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바라보는 프로바빌리티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그냥 붙여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플리케이션으로 구한 P는 결국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균형에서의 Q값과 같아지기 때문에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는 예, 좋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리플리케이션을 구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리스크 뉴트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르게 평가하더라도 얘의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당신이 이걸 얼마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얘의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이 아니면 아비트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누구 건가를 봤더니 하필이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바라볼 때의 가격하고 같다라고 해서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걔를 그렇게 사고 팔지는 않아요. 그 가격으로. 위협 중립자는 위험에 대한 선호가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기대 보수 이퀄 안전 자산의 기대 보수일 경우에 두 자산 간 선호가 무차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위험 중립 확률과 일치한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건 발생 확률이 위험에 대한 선호와 상관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위험 중립,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생 확률을 위험 중립 확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위험 중립자인 사람이 보는 Q이기 때문에 P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건 발생 확률이 위험에 대한 선호와 상관이 있다는 뜻인가요? 상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세상을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상품이 가장 좋으냐면은 우리가 했던 상품 중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봤었죠, 사실은. 우리가 얘를 9라고 정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냐면 이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값은 10일인 건 아는데 그보다 적은 값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13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하나의 가격으로 정해지기만 하면 세 번째 상품의 가격은 스스로 결정이 된다. 이 앞에 있는 두 개에 의해서. 10과 11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거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테고, 물론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정하는 건 말고도 또 이자율은 그 돈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따라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리스키한 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난 이거 13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나 이거는 나 뭐 5밖에는 못 주겠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가격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가격으로 형성이 됐든 얘의 가격은 이 세 번째의 가격은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있으면 리플리케이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가격을 결정하는 식을 봤더니 그거를 리스크 뉴트럴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더라.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래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라는 의미. R에서 R을 얻는 확률 Q랑 S에서 US를 얻는 확률 Q를 같다고 여긴 것은 그저 단순화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 1에서 R을 얻는 확률은 얼마를 넣어도 걔의 expected value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같은 숫자가 있는데 내가 얘를 1% 99 이렇게 생각하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든 또는 심하게는 0, 100 이렇게 생각해도 둘의 확률은 그냥 같아요. 두 개가 같으면. 그러니까 걔는 certain case죠. uncertain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CRR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확률을 갖는 애는 사실은 기초자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 확률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자율이 포함된 걔는 사실은 확률하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1 플러스 이자율이 된다라고 그냥 설명하려고 이렇게 둘로 갈라놓은 거고, 그 다음에 콜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업스테이트와 다운스테이트의 확률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귀한 결과가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프로버빌리티와 같아지기 때문에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결과를 구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프로버빌리티랑 같아져야 하는 당위성은 없는데 우연히 같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예, 이게 딱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 그래서 내가 들은 다른 예는 만약에 그 프로버빌리티가 리스크 어버스 디그리 3인 사람의 프로버빌리티이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risk over degree 3 probability valuation이다라고 불렀을 거라. 근데 하필이면 그냥 그 사람 거여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구해지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면 리스크 뉴트럴하게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먼저 시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먼저 시작이 아니라 리플리케이션이 먼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리스크 뉴트럴하게 밸류에이션 하면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 그 뒷배경이 되는 수학이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메이저 체인지 이런 식의 수학의 티어럼들이 이미 잘 발달되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금융수학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티 말고도 다른 프로버빌티도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하필이면 얘가 같게 나와준 거라.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선호와 수급에 관계없이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확보하는 가격이 있다는 게 있다는 논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경제학은 많은 시어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경제학 시어리 중에 유일하게 현실을 맞출 수 있는 시어리가 옵션 프라이싱 시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사실은 다른 애들로부터 만들어진 애여서,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그냥 옵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서로 거래하자, 또는 선도계약이라고, 선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는 선도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내추럴리 인간은 그런 걸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위험을 좀 해소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 가격을 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가면은 선도계약도 결국은 옵션의 굉장히 특이한 형태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이제 옵션을 얘기하니까 옵션이라고 하는 거의 가격을 인간이 엄청 똘똘해서 이게 사실 이걸 가지고 리플리케이션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거래를 하다 봤는데 얘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얘의 가격을. 그거를 누가 찾아내냐면은 블랙과 숄즈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찾아냈다. 그러니까 더욱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결국 마지막 어떤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그래야만 이 옵션의 가격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풀진 않을 겁니다. 그 미분 방정식이 이미 200년 전에 솔루션이 알려져 있는 물리학에서 사용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값을 구했더니 그게 우리가 아는 옵션의 가격이 됐더라 라고 하는 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근데 컴퓨테이셔널리 P를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서브젝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면 굳이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고도 이자율 정보만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옵션의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자율하고요.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티를 계산하려면 이자율하고 그 U하고 D가 있어요. 근데 그 U하고 D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U하고 D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가를 표현하는 그 무엇인데 그게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과 변동성이 있으면 그러면 굳이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하지 않고도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쓴 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게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로 계산한 식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러 몇 개를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더했다가 빼든지 아니면 같은 숫자를 곱했다가 나누든지, 그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식이 더 의미 있게 해석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는 이제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고 난데없이 내가 한국말을 나름 전달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나는 일부분씩밖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일부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점점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고 나에게 다시 질문하고 또는 여러분들 친구하고 다시 이야기해보고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점점 느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내가 왜 저걸 그때 이해를 못했던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가 되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